아, 나도 사람들처럼 내 뜻대로 살 수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한탄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내 말에 대꾸했다. 넌 아직 네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 모양이지? 그거 참 안 됐군. 하긴 세상에는 아직 철들지 못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전쟁터에 다녀온 게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듯 싶은 늙은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느꼈다. 나는 검버섯이 핀 얼굴에 호전적인 눈빛을 가진 늙은 남자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눈에 보이는 건 감나무와 라일락나무, 그리고 무성한 잡풀들과 엉겅퀴들 뿐이었다. 오리 사냥개는 버림받은 아이처럼 여전히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내가 의아해서 계속 두리번거리자 헛기침과 함께 그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는 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마침내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내고서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는 대문 옆 담장 위에 설치된 깎다 말고 버려진 사과처럼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붉은 녹을 장식처럼 뒤집어 쓴 낡은 고정식 CCTV였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사람의 모습조차 갖추지 못한 데다 담장 위에 고정되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CCTV가 마치 제 자신이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하고 있다니. 나는 어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몹시 화가 나기까지 했다. 난데없이 타인의 손에 붙들려 이런 곳에 와 있는 것도 억울한데 낡은 기계 덩어리에 조롱을 받기까지 하다니.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카랑카랑 울렸다. 정말 우습군요. 아저씨는 CCTV일 뿐이잖아요. 사람들이 설치해놓은 낡은 고철 덩어리 주제에 사람 행사를 하려 하다니 우습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들판에 서 있다 보면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볕이 너무 뜨거워 온몸이 타는 듯 말라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런 때에도 나는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었다. 또 참새들이 날아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지붕거리거나 개구리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나를 툭툭 치고 다닐 때도 이토록 화가 나진 않았었다.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순간에 사람도 아닌 낡은 CCTV라니. 그는 좋은 화풀이 대상이었다. 물론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만했다. 사람 행세를 하는 CCTV라니. 적어도 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단지 기계에 불과했다. 내가 사람들처럼 내 의지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기계에 불과한 CCTV에 비해 내가 부족할 건 없었다. 나는 아주 잠깐 후회가 들기는 했지만 비록 내 목소리가 공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CCTV에 비하면 나는 훨씬 예의가 바른 편이라고 얼른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리고 말았다. 과연 그럴까? CCTV는 여전히 가슴에 훈장을 단
늙은 군인처럼 으스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쟁을 수없이 치른 노련함보다는 고작 한두 번의 전투 후에 세상 모든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 사람 마냥 허세를 부리는 우쭐함이 배어 있었다. 이봐 어린 친구. 물론 내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 하지만 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넌 허수아비라 가짜 눈을 달고 있을 뿐이고 난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사람들이 보는 방식 그대로 세상을 내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말이 이 말이야. 바라본 대상을 저장장치에 기억도 하고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넌 왜 내가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는 건지 그 이유를 댈 수 없을걸? 나는 이미 그 이유를 수만 가지는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틈을 주지 않고 얘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의 눈도 결국은 내 카메라처럼 시각적 정보를 담아내는 것에 불과하거든. 나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저장하거나 그걸 토대로 정보 처리를 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물론 세상의 본질을 모르는 네가 이런 걸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야. CCTV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해서 세상을 사람들처럼 보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다니. 나는 그의 어리석음이 우습기만 했다. 그는 생긴 모습만큼이나 단순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고작 기계에 불과한 CCTV가 어떻게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떠드는지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어린 친구.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내 예전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주지. 알기 쉽게 말이야. 갈수록 태산이었다. 그는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면서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젊은 시절 무용담에 스스로 취한 노인처럼 제멋대로 얘기를 이어나갔다. 난 예전에 어느 부잣집의 지하실 금고 앞에 설치된 적이 있었지. 내 임무는 물론 금고를 지키는 일이었어. 주인이 없는 사이 누군가 침입해서 금고를 누린다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지. 나는 내 눈앞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자동 소총에 신호를 주도록 되어 있었어. 금고실에 주인 아닌 낯선 사람이 침입하면 나한테 연결된 자동 소총에 신호를 주고 그러면 총이 발사되도록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발사 명령을 내리는 지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 그는 카메라를 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데 능했다. 경계병이 적의 침투를 알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몇 단계의 비약을 거쳐 자기가 발사 명령을 내린다고 표현했다. 물론 대부분의 일상은 지겨웠어. 매일같이 금고실에 장식 없는 하얀 벽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주인이 내려왔지. 그는 날마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들고 내려왔어. 가끔은 다벌로 묶인 현금도 가져와서 금고에 채워 넣었지만 보통은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훌륭한 보석들이었지. 난 지겨운 일상 속에서도 그런 화려한 보석을 구경하는 게 낙이었어. 물론 우린
우리 어린 허수아비 친구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많은 종류의 보석이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는 연거퍼 나를 어린 친구라 부르면서 한참 동안 그가 감상했다는 수많은 보석들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와 정열을 상징한다는 붉은 루비를 비롯해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자수정, 산호 등 갖가지 보석들에 대해 떠들었다. 나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귀한 보석들을 그가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 부럽기는 했지만 그가 나를 어린 친구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난 침입자가 들어오면 나에게 연결된 총에 발사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었거든. 물론 주인도 금고실에 들어올 때마다 보안 해제를 해야 했지. 만일 해체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주인인지 침입자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 안 그래? 어쨌든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무렵 침입자가 들어왔지.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말에 나는 어느 날 들판에서 매 한 마리가 잡목 사이로 날아와 나락을 쪼는 참새들을 노리며 몰래 숨어있던 장면을 떠올리고는 그만 긴장하고 말았다. 수염처럼 생긴 검은 반점을 가진 그 커다란 매는 키 작은 잡목술 사이에 꼬리를 숨기고 갈고리처럼 생긴 부리와 잉크를 뿌린 듯한 까만 눈만 살짝 내밀고서 참새를 기다렸었다.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CCTV의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생명이 또 하나의 생명을 노렸던 그때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말았다. 하지만 CCTV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나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침입자는 무릎을 굽히며 조심스레 들어왔지. 엎드린 자세로 아주 살금살금 말이야. 물론 해제 버튼도 누르지 않았어. 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어. 한눈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 허수아비 친구, 주인이 그토록 아끼고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훔치러 온 도둑이 틀림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임무는 그런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자동 소총의 발사 명령을 내리는 일이었어. 그래서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말았지. 그의 말투는 여전히 귀에 거슬렸다. CCTV가 사람처럼 명령을 내리고 CCTV가 사람들처럼 보석을 소중히 여기다니.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점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그의 신호에 따라 실제 총이 발사되었는지, 발사되었다면 그 침입자가 다쳤거나 죽었는지 궁금했다. 나에게는 참새들이 때로 몰려와도 그들을 잠깐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CCTV가 더 스스로의 주인답고 능동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얼핏 스쳐 지나갔다. 또 만일 내가 지키고 있던 들판의 경계를 따라 그런 자동 소총을 설치한다면, 그리고 참새들이 습격해 올 때 내가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하고 말았다. 물론 내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그 총이 몇 번 발사됐고 몸을 숙이고 들어오던 침입자의 정강이 뼈와 무릎이 박살나버렸지.
침입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말이야. 어때 허수아비 친구? 내가 한 행동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지 않아? 안 그래? 그렇게 경계를 서다가 침입자를 발견하면 발사명령을 내리고 말이야. 그런 점에서 내가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자기에게 연결된 센서에 신호를 보내는 게 어떻게 사람의 행동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만 놓고 본다면 사람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 그는 말문이 트인 어린아이 마냥 계속 터들어댔다. 총이 발사된 후 침입자는 쓰러졌고 침입자의 붉은 피가 하얀 벽에 사방으로 튀었지. 허수아비 친구는 핏물을 본 적이 있나? 붉은 핏물이 하얀 벽에 튀었다가 흘러내린 다음 검붉은 딱지처럼 말라붙은 모습을 생각해봐. 끔찍한 일이지. 어린 허수아비 친구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그 얘기를 듣자 나는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매가 어느 날 들쥐 한 마리를 사냥해 먹어치우던 모습이 떠올라 잠시 몸서리를 쳤다. 나는 나도 그런 잔인한 장면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하려다 참고 말았다. 지금은 CCTV에 그런 말재간에 넘어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나 CCTV의 모습이 들쥐나 참새를 사냥하는 매의 잔인함에 비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논밭에 총을 설치하는 게 꼭 좋은 생각만은 아니라 결론 지은 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아무튼 아무 장식도 없는 벽면의 유일한 장식을 그 침입자가 해준 셈이 됐지. 그 후 오랫동안 난 아름다운 보석들 대신 핏물이 말라붙은 그로테스크한 벽화를 보면서 지냈고 말이야. 이곳에 오기 전까지 말이지. 그의 얘기에 따르면 금고의 주인은 보석들을 지키기 위해 금고를 설치했고 경비회사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금고 앞에 CCTV와 자동 소총을 설치한 것이었다. 강도가 들었어요? 내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멀지 않은 곳에서 중년의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당 건너편을 차지한 5m가 넘어 보이는 커다란 감나무였다. 감나무는 장가지에 셀 수 없이 많은 홍시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 탐스러운 홍시들을 보고 있자니 집주인이 홍시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참새들이 나락을 노리는 것처럼 까치들은 틀림없이 저 홍시들을 노리고 있을 텐데. 정말로 강도가 들었던 거예요? 감나무 아주머니는 다시 내 궁금증을 일깨웠다. 아하, 강도가 들었다면 내가 여기 시골 구석까지 쫓겨왔겠어? 강도라면 쏘아버려도 그만이었겠지. 아니, 강도가 아니면 그 침입자는 누구였어요? 이번에는 마당의 잡풀들이 성급한 목소리로 옹성거리며 물었다. 이름도 모르는 잡풀들은 쑥과 잔디, 그리고 하얀 털들이 온몸을 덮고 있는 엉겅퀴들 사이에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었고 죽순들도 여기저기
바닥을 뚫고 올라와 있었다. 그 일 때문에 그 집주인은 교도소에 갔지. 난 억울하게 이곳에 쫓겨오게 되고 말이야.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말이지. 내가 만일 사람들과 동등하게 현명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침입자를 쏘라고 명령하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니거든. 그는 억지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얘기를 이어갔다. 물론 그 침입자는 금고를 노린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건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야. 물론 내 책임도 아니고 말이지. 우선은 해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 들어온 침입자 본인의 잘못이라 할 수 있지. 그런 금고실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보안장치를 해제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점에서 1차 책임은 그 침입자에 있다고 봐야지. 아무리 그 침입자가 금고를 노린 도둑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야. 그는 흥미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선뜻 그 침입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나는 왜 CCTV가 침입자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점점 궁금해져 갔다. 일단은 침입자의 잘못이 제일 컸던 거야. 게다가 총을 쏜 건 직접적으로는 내 잘못도 아니고 말이야. 단지 침입자가 들어오면 신호를 주도록 되어 있었을 뿐이야. 그렇다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사람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란 말이지. 또 더 생각을 해본 말이야. 난 명령체계 속의 일부일 뿐이야. 전쟁을 생각해봐. 당부에서 내린 명령이 전투를 해야 했고 도중에 무고한 민간인이 다치기도 하거든. 안 그래? 게다가 내가 직접 쏜 총을 쏘지도 않았어. 발사를 한 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난 명령체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 나를 이곳에 보내버린 사람들도 CCTV를 명백히 가리는 데 실패한 거지. 내 말을 이해하겠어? 어린 허수아비 친구? 하긴 어린 친구들은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결과만 보고 비난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어리다는 증거이거든. 과정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는 그런 근시한 말이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어리석음이지. 그게 바로 어리다는 증거이거든.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침입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싫어 더욱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화를 꾹 참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에게 총을 쏘았기에 그토록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계속하는지도 몰라도 나를 세상 모르는 철부지로 취급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CCTV처럼 시각적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철부지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런 이유로 CCTV가 사람들처럼 제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침입자가 누구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우선은 화를 눌러가며 그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도대체 누구를 쏘았다는 거지? 잔디와 잡풀들과 엉겅퀴까지 한꺼번에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딴전을 피웠다. 내가 고작 이런 시골집 잣동산이들을 지키고 있어야 하다니. 세상은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단 말이지. 나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아 두다니. 그는 한 번 더 총질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가 끊임없이 딴소리를 하면서 침입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데다 그가 오직 총쏘기를 즐기는 전쟁관 같다는 생각까지 들자 결국 참지 못하고 나는 말해버렸다. 고작 낡은 CCTV 주제에 아저씨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저씨는 오로지 아저씨가 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해요. 세상에는 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들판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아저씨는 그저 금고를 들락거리는 보석과 금덩어리만 보고서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 점만 보더라도 아저씨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존재인 거죠. 아저씨는 사람들에 의해 금고만 쳐다보도록 설치됐고 그렇게 사람들이 설치한 대로 시키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저씨가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정도의 반격이면 그가 더 이상의 반박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다. 오직 근거만 쳐다보고 사는 게 주체적인 삶이 아닌 건 틀림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다. 내 예측은 마치 들판에서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예측했을 때처럼 보기 좋게 어긋나 버렸다. 과연 그럴까? 이거 봐, 어린 허수아비 친구. 그 점에서 내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을 잘 살펴봐. 그들은 모두 다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살 뿐이야. 겉으로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사실 자신들 앞에 놓인 성공과 출세만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야.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한쪽 방향만 보고 있었다고 해서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그렇고 말고. 생각해보면 그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모내기를 하면서 김을 매면서 나락을 베면서 늘 자기 주장을 내세울 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은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쪽 방향만 바라본다는 CCTV의 말이 꼭 틀리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고실 벽면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가 사람과 같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사람들과 달리 금고 뒤를 돌아볼 수 없잖아요. 아저씨는 오로지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었을 뿐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설치한 그대로 말이에요. 나는 참새들이 때로 몰려와 나의 존재를 무시했을 때처럼 일부러 눈을 사납게 뜨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물론 나는 금고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 하지만 그건 나를 그렇게 설치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또 그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날도 엉뚱한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 말이야. 엉뚱한 사람이라는 말에 엉겅퀴와 자풀들이 다시 한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CCTV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금고 주인의 가정은 그 사건으로 인해 풍비박살이 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금고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들은 금고 안이 아니라 금고 밖에 있었다. 그의 가족이야말로 그의 삶의 희망이자 기쁨이었고 금고를 설치할 근원적인 이유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은 금고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특히나 그의 딸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다. 주말이면 유모차에 태워 공원을 산책했고 걸음마를 떼고 나서는 아빠를 따라 동요를 흥얼거리며 뒷동산을 오르던 그의 첫 아이는 그 사고로 침대와 휠체어에서만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랜 기간 세계 최고라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지만 소녀는 끝내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오른쪽보다는 몇 센치 짧아진 왼쪽 다리, 인공관절이 대체한 무릎 관절. 소년이 이제 아빠를 따라 뒷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그걸 원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남들 앞에서 불편한 다리를 내보이기 싫었고 또 휠체어에서 키운 미움의 감정으로 아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몰아내버렸다. 아니 그럼 그 집 딸아이가 다쳤단 말이에요? 감나무 아주머니였다. CCTV는 헛기침만 서너 번 연달아 했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결과에 너무 놀랐고 집안에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설치한 금고 주인에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도 CCTV가 그저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한낱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했다. 그 집 아이에게 총을 쏘았다는 말에 모두들 웅성거리며 아이와 어른조차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기계라고 CCTV를 비난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고집센 노인이었다. 그늘 만일 자신이 뒤를 돌아볼 능력을 가졌다면 또 그 아이가 금고 주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 테니 결국 그 사고는 자기를 한쪽 방향으로 설치한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발뺌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사람들을 닮아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며 사람들도 소녀의 아빠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살아갈 뿐이라는 엉터리 궤변을 잇따라 늘어놓았다. 또 그는 사람들이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순간 실수로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줄 알면서도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어린아이인 줄 알면서도 성적 착취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 될 수 있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책임 회피의 말을 끝없이 이어가는 CCTV의 변명에 지쳤는지 감나무 아주머니가 화제를 돌리고 말았다. 그런데 아무리 금고 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딸아이가 그렇게 다쳤는데 아빠를 교도소에 보냈단 말인가요? 내 말은 자식이 그렇게 다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교도소를 보내는 처벌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감나무 아주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아무리 금고 주인이 보석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처벌받은 만큼이나 큰 고통을 받았을 텐데 말이다. 그게 참 묘한 일이야. 사실은 금고 주인은 그의 아내 때문에 처벌을 받았지. 소녀의 엄마는 그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나선 탓이었다. 그녀는 경찰과 법원에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탄원을 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는 가족은 모른 채하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내 자신도 자식을 죽일 뻔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이를 불구자로 만든 데 더해 아내와 헤어지기까지 했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한 후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했다. CCTV는 얘기를 마치더니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었다. 이봐 친구,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나 나나 앞만 보고 살았던 건 마찬가지잖아. 내 눈이 한 곳만을 바라본다 해서 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지? 안 그래 허수아비 친구?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 역시 주위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 그 점에서는 CCTV가 사람과 아주 다르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누가 보아도 사람들은 CCTV가 자랑하는 시각 정보에 기초한 감시 활동을 넘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점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CCTV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았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CCTV와 같이 단지 센서에 연결되어 정해진 명령만 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나는 그걸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럴듯한 반격으로 저 의시되는 CCTV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다. 엉뚱한 사람을 다치게 했던 경험 외에는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는 그를 반박할 여지조차 없이 눌러주고 싶었다. 그랬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CCTV처럼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사는 게 아니었다. 그것을 딱 꼬집어 뭐라 말해줘야 CCTV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사이 다시금 감나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재비야, 그런데 너는 왜 사람이 되고 싶니? 그녀는 나를 허재비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불렀지만 그 순간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나는 그의 질문에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사람들처럼 내 의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늘처럼 가을 하늘을 보고 싶으면 실컷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바다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면 되지 꼭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람들 외에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것 같기도 했다. 글쎄요, 꼭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라 할 수 있어요. 가을 하늘을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제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끌려와서 사람 행세를 하는 낡은 CCTV를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CCTV에게 화가 많이 나 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CCTV가 사람의 비길 만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감나무 아주머니는 되풀이해서 물었다. 허재비야,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욕심을 내는 거니? 그런 욕심 대신 그냥 주어진 너의 삶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나를 보렴. 난 벌써 수십 년 동안 감을 열면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단다. 도대체 바다라는 게 너한테는 왜 그토록 중요하니? 감나무 아주머니는 세상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음에 틀림없었다. 나처럼 강물에 떠다니며 세상 구경을 해보았다면
그리고 들판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면 그렇게 쉽게 바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텐데 나는 감나무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 속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냐고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니까요.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대나무에 걸려서 하염없이 저 지저분한 오리 사냥개와 제멋대로 자란 잡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태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마냥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감나무 아주머니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마치 잘 알지도 못하는 10대 아이들의 행동을 다 이해한 것처럼 여느 엄마들처럼 물었다. 글쎄다 허재비야. 나는 네 말을 전부 이해한다만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전혀 결정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단다. 의시되는 CCTV보다는 나았지만 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는 듯이 설교조로 이야기하는 감나무 아주머니의 고리타분한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 집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들판에서 나락을 헤치는 참새나 들쥐보다도 성가신 존재들 같았다.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나무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대나무에 걸려있지는 않잖아요. 아주머니는 적어도 가을이 오면 아주머니가 원하는 만큼 붉은 감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지 않았나요? 저를 보세요. 저는 오늘 가을 하늘을 마음껏 즐기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 주인 아저씨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를 들어올려 이곳에 데려오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정말로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저는 제 뜻대로 살고 싶고 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런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되는 대로 말해버렸고 나도 모르게 내 본뜻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난 단지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보고 싶었을 뿐 사실 운명을 개척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늘과 바다를 감상할 자유도 없이 한 곳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게 내 운명이라면 나는 다른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다. 허재비야, 너는 자유롭고 싶어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란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보다 현명해지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뭔 줄 아니? 바로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란다.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지만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지. 오히려 자기 뜻대로 반대되는 것들을 참아가며 살아가야 한단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거나 가족 때문이라거나 혹은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게 다 자기 인생의 주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다. 감나무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나는 잠적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 들판에만 서 있었던 나와는 달리 감나무 아주머니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매와 참새의 습성, 그리고 들쥐나 개구리, 여치가 움직이는 모습뿐이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직장 생활이나 성공과 실패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허재비야, 사람들은 말이야, 내 나뭇가지에서
탐스럽게 잘 익은 홍시를 땄다고 해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단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양보하거나 때로는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하거든.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 밑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걸 너는 모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를 곪게 되거든. 직장 상사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또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참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뭔 줄 아니?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내게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가을 들판에서 별을 수확할 때 사람들이 보여준 즐거운 표정들, 눈뜨게 앉아 맛있는 새참을 먹고 술 한 잔에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들이 내가 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내가 보았던 사람들은 감나무 아주머니가 말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허재비야? 그보다 더 심한 건 말이지. 사람들이 남들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마음조차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란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떤 희망을 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이란다. 허재비야, 내 눈에는 그런 게 모두 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단다. 사람들의 희망도 사실은 타인의 희망이거나 사회와 관습이 준 욕망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거든.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 뿐이란다. 나는 감나무 아주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희망이나 생각만큼은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는 게 당연했다. 감나무 아주머니의 말은 옳지 않았다. 누구도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라고 혹은 어떤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만큼은 스스로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머니 말만큼 그렇게 의존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허수아비인 저를 보세요. 제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려. 바다에 가고 싶어도 누군가가 강물에 던져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참새들을 제대로 혼내주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그럴 수도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의존적인 존재는 저 말고는 세상에 더는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감나무 아주머니도 그 말에 대해서는 뭐라 위로하기 어려웠는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아무리 사람들이 꿈과 희망조차 남들이 심어준 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내 처지보다는 나은 게 틀림없었으니 말이다. 감나무 아주머니가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앞쪽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수아비 형은 사람들의 삶이 부럽기만 한 모양이죠. 하지만 제가 지켜본 사람들의 모습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에 비하면 차라리 허수아비 형이 행복해 보이는걸요. 방금 전 나를 물어뜯으려 안달하던 바로 그 어린 오리 사냥개였다. 나는 나를 이빨로 물고 흔들 때 출렁거렸던 오리 사냥개의 볼살과 커다란 귀를 잠시 쏘아보다가 마지못해 말을 받았다. 글쎄, 그렇다 해도 사람들이 너와 나처럼 의존적인 존재는 아니잖아.
나도 그렇지만 너도 네 모습을 한번 돌아보렴. 사람들이 채워준 목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목줄을 끌면 그대로 끌려가야 되는 신세 아니니? 그런 내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자 오리 사냥개는 자기와 같은 애완견이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애완견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오리 사냥개가 짖을 때마다 얼굴을 다 덮을 만큼 커다란 두 귀가 펄럭이는 모습은 그나마 재미있었지만 CCTV와 감나무 아주머니에 이어 오리 사냥개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를 거듭하자 난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었다. 내가 대꾸를 하지 않자 오리 사냥개는 마냥 신이 났는지 사람들이 애완견인 자기들에게 의존하는 건 물론이고 더 심한 경우도 많다고 떠들었다. 오리 사냥개는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주인에 대한 원망을 그런 식으로 쏟아내는 것 같았다. 때와 검댕이 엉겨붙은 오리 사냥개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주인을 원망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어리석은 얘기에 공감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CCTV의 얘기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면이라도 있었지만 오리 사냥개의 얘기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걱정만 앞서는 어리석음에 불과했다. 내가 시큰둥하게 대꾸하자 오리 사냥개는 또 한 번 늘어진 볼살과 커다란 귀를 양옆으로 흔들더니 오래전 어느 늙은 개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누렁이 한 마리와 그 누렁이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맡긴 어리석은 여인 미순에 관한 믿기 어려운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